이 늙은이부터 밟고 가라.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빗속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72 노인의 팔에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는 승합차 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어딘가로 팔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5분 전 이 노인의 트럭이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찾아 헤맨 핏줄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죽일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서 떨고만 있던 아이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보라고 버림받은 아이. 상품 가치도 없다고 짓밟힌 아이. 그 아이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 치워!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11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보육원 앞마당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1살이던 저는 그 진흙탕에서 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내 동생들 손대지 마세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제 동생 은수와 민수가 검은 승합차에 억지로 밀려 들어가려는 참이었거든요. 은수는 9살, 민수는 7살이었습니다.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였지요. 오빠, 오빠. 은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너무 무서웠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울기만 했습니다. 7살짜리가 낯선 어른들 손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원장 오해숙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톱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됐습니다. 이 바보놈아, 넌 상품 가치도 없어. 평생 여기서 밥이나 축내라. 원장의 눈에는 경멸밖에 없었습니다. 11살짜리한테 상품 가치라니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생들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바보여도 좋았습니다. 쓸모없는 놈이어도 좋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입니다. 제가 왜 바보 소리를 듣는지, 왜 이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지금처럼 장대비였지요.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날이 되면 아버지는 우리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조기 한 마리 사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과묵한 분이셨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웃을 때 보조개가 얼마나 깊었는지, 조기구이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기사가 졸았는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셋을 밀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트럭을 온몸으로 받으셨지요. 저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시장 가방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조기 한 마리가 빗물에 떠내려가는 것까지도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목수셨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셨지요. 아버지가 만든 가구는 못 하나 쓰지 않아도 튼튼했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맞물리게 하는 기술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법, 나무결을 읽는 법, 그리고 나무의 숨결을 느끼는 법. 어린 저는 아버지 옆에서 나무 조각을 깎으며 놀곤 했습니다. 한수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는 먼저 결을 봐야 해. 여기 이 줄무늬 보이지? 이게 나무의 결이야. 이 결을 따라 깎으면 나무가 순순히 벗겨지고 결을 거스르면 거칠게 저항하지. 저는 아버지의 큰 손에 제 작은 손을 포갠 채 나무를 깎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나무를 다룰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잘하네. 우리 한수 솜씨 좋구나. 아버지가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 냄새, 아버지의 체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한수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결대로 깎으면 부드럽게 따라오고 결을 거스르면 거칠게 저항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이 열리고 거짓으로 대하면 마음이 닫히는 거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가끔씩 해주시는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상한 기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 토막에 새기는 표시였는데 치목부호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목수들끼리만 아는 암호야. 나무랑 나무를 맞출 때 어디에 뭘 끼워야 하는지 표시하는 거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야.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처럼 배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버지가 떠나시고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던 우리 삼남매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기억을 잃고 떠돌다가 정착하신 분이라 친척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가는 날 복지사 아주머니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얘들아,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줘. 복지사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집이라니요. 우리 집은 아버지랑 살던 그 작은 집인데요. 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수는 제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가진 짐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옷 한 벌과 어머니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작은 나무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던 첫날, 저는 원장의 눈빛을 봤습니다. 연민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물건값을 매기듯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특히 은수를 볼 때 그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수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눈도 맑고 예쁘장한 아이였거든요. 여자애는 쓸만하겠네. 남자애들은 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가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가축을 고르는 것 같았거든요. 보육원 생활은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밥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었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웃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 들었어? 형주 어디 갔는지? 돈 많은 집에 입양 갔대. 진짜? 좋겠다. 근데 이상한 거 알아? 형주 부모가 면회 온 적 없거든. 근데 갑자기 입양이래. 그게 무슨...
똑똑하고 예쁜 애들부터 돈 많은 집에 팔려간대. 바보들은 안 데려간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려간다고요. 아이들을 사고 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았습니다. 원장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 은수를 볼 때 반짝이던 그 눈이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동생들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멍청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요. 똑똑하면 팔려가니까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를 잊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더듬거리며 엉뚱한 대답만 했습니다.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척했고 가끔은 바지에 실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11살짜리가 말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동생들 앞에서도 바보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은수가 오빠 왜 그래? 오빠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 모르겠어. 더듬거리며 대답할 때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보고 울기도 했고요. 형아 왜 이래? 형아 예전에 안 그랬어. 그 말에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들한테도 비밀로 해야 했거든요. 혹시 동생들이 실수로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저를 대놓고 놀렸습니다. 야, 바보 한수. 이것도 못해? 멍청이. 얘 진짜 바보인가 봐. 구구단도 모르잖아. 걔 팔려가지도 못할 거래. 아무도 안 데려간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 바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걸 참아야 동생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려댈 때마다, 원장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건 오직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수와 민수를 보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이 정도 치욕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진흙탕에서 다시 기어가 원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장이 저를 걷어찼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동생들을 영영 못 볼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기랄. 오늘은 틀렸어. 원장이 부하들한테 손짓했습니다. 승합차는 급하게 떠났고 동생들은 차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동생들한테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은수와 민수는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은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애의 눈에 가득한 두려움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키겠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동생들이 새근새근 잠든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 넘어갔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어둠 속에서 저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형이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11살의 그 다짐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원장은 그날 일이 틀어진 게 제 탓이라며 더욱 심하게 굴었습니다. 이 바보 자식 때문에 일이 꼬였어.
원장은 저를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을 흘렸다고, 걸레질을 제대로 못했다고, 눈을 똑바로 안 본다고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똑똑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외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다녀오라는 거였지요. 제사도 못 지내는 불효자식들. 가서 절이나 하고 와. 원장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외출을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과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보육원 담장 밖을 나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무연고 묘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처리되셔서 이름 없는 묘역에 묻히셨거든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의 묘소에는 이름 대신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영혼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작은 돌무덤 앞에 엎드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론 바보 연기를 하면서요. 아버지, 나 바보라고 원장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봐서요. 보육원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따라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제사 못 지내드려서 미안해요. 은수랑 민수는 내가 꼭 지킬게요. 제 말에 동생들도 옆에서 훌쩍거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면서 울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겨우 6살이었으니까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손에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올 때 길에서 주운 거였습니다. 동생들이 우는 동안 저는 습관처럼 그 나뭇가지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돌멩이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결을 따라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나무를 깎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분들은 강만석 할아버지와 조수님 할머니였습니다. 72의 할아버지와 69의 할머니. 두 분은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계셨다고 합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노인이 되도록 두 분은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연고 묘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쓸쓸히 죽어 묻혀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그날도 아들의 흔적을 쫓다가 이 무연고 묘역에 오신 거였습니다. 두 분은 묘역 한쪽에 아들을 위한 가묘를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시신은 없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으셨던 거지요.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오시려 했답니다. 빗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찾던 아들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셨대요. 하지만 그때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따라온 거였습니다. 야, 이놈들아. 뭘 꾸물거려. 빨리 안 와? 원장은 우리를 윽박지르며 끌고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질질 끌려갔고요. 은수와 민수도 겁에 질려 원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깎던 나무 조각을 그만 떨어뜨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솜씨로 새 모양을 깎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할아버지 만석은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그 나무새를 발견하셨습니다. 흙먼지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가 가지고 놀던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무심코 그걸 집어드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은 투박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으로 깎은 것이니
당연했지요. 하지만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속살을 파고드는 기술이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숨은 결깎기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나무의 겉결이 아니라 속결을 읽어서 깎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깎으면 나무가 갈라지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형태가 유지됩니다. 할아버지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었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직접 가르쳐주는 기술이었지요. 세상에서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와 30년 전 실종된 아들뿐이었습니다. 여보, 이 조각 좀 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집안 솜씨야. 숨은 결깎기야. 이 기술은 나랑 우리 아들밖에 몰라. 할머니도 그 조각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럼 이게 설마 그 아이, 아까 바보같이 흙장난하던 그 아이가 이걸 깎은 게 분명해. 그 아이가 내 손주야. 할아버지는 흙 묻은 나무새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셨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핏줄이 바로 곁에 있었음을 직감하신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의 아들은 23세 청년이었습니다. 목수일을 배우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어딘가로 떠돌았다는 걸 할아버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들은 다른 곳에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은수, 민수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저희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 모든 사연을 그날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새 조각 하나로 핏줄의 연결을 느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지? 따라가야 해. 할아버지는 급히 우리가 간 방향으로 뛰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보육원 차에 실려 떠난 뒤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건 오직 하나,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보육원으로 돌아온 뒤 원장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저한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매질을 했습니다. 이 바보 자식, 밥값도 못하면서 채찍이 등짝을 때릴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소리를 지르면 동생들이 무서워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완벽하게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일부러 바지에 실례를 하기도 했고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원장이 저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 바보는 데려가봤자 쓸모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을 누가 원하겠어. 원장이 브로커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계획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바보가 됐고 그래서 팔려갈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어둠 속에서 몰래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야, 민수야, 조금만 참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이, 아니, 오빠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응, 꼭 나갈 수 있어. 오빠 믿지? 응, 믿어. 오빠가 바보가 아닌 거 나는 알아. 은수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생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가 왜 바보 행세를 하는지. 민수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아, 나도 믿어. 형아는 바보 아니야.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게는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바보, 밤에는 오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되는 이중생활이었지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얼굴을 보면 그 힘든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가 있는 보육원을 알아내셨습니다. 나무새 조각에서 핏줄의 냄새를 맡으신 두 분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셨다고 합니다. 무연고 묘역관리인한테 물어보고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무는 보육원을 찾아내신 겁니다. 하지만 원장이 철통같이 막아섰습니다. 저희 보육원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원장은 차갑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들 면회도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아이들 친척일 수도 있는데. 친척이시라고요? 증명할 서류 있으세요?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라니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자식들이라는 걸 어떻게 서류로 증명한단 말입니까? 아들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손주들한테 가서 나는 내 할아버지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보육원 근처를 서성이며 우리가 나타나길 기다리셨지요. 할머니 수님은 특히 끈질기셨습니다. 매일 보육원 뒷담장에 기대어 서서 혹시 우리가 나올까 기다리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69의 연세에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눈빛이 자꾸 밟혀서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특히 큰 아이 한수라고 했지. 바보처럼 굴었는데 눈빛만은 바보가 아니었어. 뭔가 숨기고 있는 눈이었어. 그 눈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와. 할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의 심부름으로 뒷마당에 풀을 뽑으러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무릎을 꿇고 잡초를 뜯었습니다. 손에 흙이 까맣게 묻고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도 계속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묘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급히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멸치 김밥 한 줄. 대나무 김발에 쌓인 그 김밥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가. 이름이 한수라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개걸스럽게 김밥을 입에 밀어넣는 척했습니다. 바보처럼 허겁지겁 먹는 신용을 하면서요. 김밥이 코로 들어가도록 우겨넣고 입가에 밥풀을 잔뜩 묻히고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분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요. 이분이라면, 이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저는 제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끝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바닥에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디귿, 오, 이응, 아, 지읒, 우, 시옷, 에, 이응, 요. 도와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피부를 파고들듯이 힘을 줘서 적었습니다. 제 손끝에 실린 절박함이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할머니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제 손가락을 느끼시며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빈 김밥 봉투를 건네주며 저는 찰나의 순간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바보의 가면을 벗고 진짜 제 눈빛을 보여드렸습니다. 제발 알아봐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 순간은 아마 1초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보셨습니다. 제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을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걸 아셨던 거지요. 그 순간 할머니와 저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름을 몰라도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연결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꼭 도와주겠다고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저는 다시 초점 없는 바보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이 바보야. 뭘 꾸물거려. 풀이나 뽑으라고. 저는 질질 끌려가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길. 제 손끝에 담긴 절박함이 전해졌길.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글자의 감촉을, 그 아이의 형형한 눈빛을요. 여보, 그 아이 바보가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내 손바닥에 글자를 썼어. 도와달라고.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 그 눈빛을 봤어야 했어. 바보의 눈이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 나무 조각을 보면 알 수 있어. 숨은 결깎기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바보일 리 없지. 그 아이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분은 밤새 의논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법적인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할까?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원장이 아이들 잘 돌보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야. 우리가 친척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주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일단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를 노리자. 증거를 모아야 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나무를 다루며 인내를 배운 분이셨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아셨지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봤자 잡혀올 게 뻔했고 그러면 더 심한 벌을 받을 테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이 아이들을 팔아넘긴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경찰이 움직이고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몰래 원장실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바보니까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면서요. 화장실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배가 고파서 부엌을 찾다가 왔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처음엔 원장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완벽하게 바보 연기를 했으니까 결국엔 그냥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이 바보 자식, 또 길 잃었어? 방이 어딘지도 몰라. 진짜 답답한 놈이네. 몰라요. 에휴, 쓸모없는 놈. 저리 가. 원장은 저를 방으로 끌고 가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보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원장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예쁜 애들로 2명. 가격은 아시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9살이랑 7살. 네, 건강해요. 아, 큰 놈이요? 그 바보는 상품 가치 없어요. 걔는 빼고요. 다음 주라니. 그건 은수와 민수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동생들이 팔려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 그래야 경찰이나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 장부를 뒤졌습니다. 바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만지는 척하면서요. 장부에는 무서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려간 날짜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팔려갔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10명, 20명.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몰래 베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요. 글을 못 쓰는 바보인 척했지만 사실 저는 읽고 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원장의 전화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보육원에 오래된 녹음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고장났다고 버려진 건데 제가 몰래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손재주가 여기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맞추고 건전지를 연결하니 녹음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예쁜 애들로 2명. 가격은 아시죠? 그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가자니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저 바보 아니에요. 이거 증거예요 라고 말해봤자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김밥을 건네주시던 그 할머니요. 그분한테 이 증거를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깎았습니다. 표면에 아무렇게나 긁어놓은 듯한 흠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치목 부호였습니다. 목수들이 설계할 때 쓰는 암호 같은 거였지요. 나무와 나무를 맞물릴 때 어느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긁힌 자국으로밖에 안 보이지요. 11시 뒷문 구하라. 저는 그 나무 토막을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우시길 바라면서요. 혹시 할아버지도 이 암호를 아실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요.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의 아버지라면 이 암호를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암호를 아셨다는 건 누군가한테 배우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만석은 그 나무 토막을 발견하셨습니다. 담장 아래 풀숲에 떨어져 있던 걸 우연히 보신 겁니다. 처음엔 아이가 장난으로 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목 부호잖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11시 뒷문 구하라. 할아버지는 전율하셨습니다. 11살짜리 어린 손주가 아버지에게 배운 가문이 암호를 기억해내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이것 좀 봐.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나무 토막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수가 보낸 거야. 우리 집안 암호로. 11시에 뒷문으로 오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손주였구나. 치목 부호를 알고 있다니. 그래. 내 아들이 가르쳐 준 거야. 틀림없어. 내 아들이 살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한테 우리 집안 기술을 가르쳐 준 거야. 할아버지는 평생 아껴온 목재 트럭에 시동을 거셨습니다. 기다려라 한수야. 할아버지가 간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원장이 전화로 말했던 그 날짜요. 다음 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으로 장부 사본과 녹음기를 만져봤습니다. 품 안에 꼭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동생들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끔씩 잠꼬대를 했고 민수는 제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애들 깨면 안 돼.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 민수 데려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원장은 바로 그날 밤을 택했습니다. 동생들을 브로커한테 넘기려고요.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 날을 골랐던 겁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검은 승합차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난번에 동생들을 데려가려던 그 차였습니다. 원장이 동생들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 민수 나와. 좋은 데 가는 거야.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았습니다. 싫어요. 오빠. 은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바보 연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안 돼. 내 동생들 손대지 마. 하지만 원장의 부하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제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바보 자식은 가둬놔.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 동생들이 끌려가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였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줘. 제발.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끌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은수와 민수의 울음소리가요. 오빠, 오빠. 그 소리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갇혀 있다니요. 저는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온몸을 부딪혔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고 발이 부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나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쿵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쿵 창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라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어떤 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한수야.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멍하니 그분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연고 묘역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동생들 어딨어? 앞마당이요. 승합차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저를 끌고 뛰셨습니다. 72의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나무를 들어온 분이셨으니까요. 앞마당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민수가 승합차에 밀려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지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대형 트럭이 굉음을 내며 앞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트럭이 승합차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합차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들이. 브로커들이 소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 손에는 서슬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뒤에 세우고 브로커들 앞에 떡 버티고 서셨습니다. 내 손주들 한 발자국도 못 데려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나무를 다뤄온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 손주? 브로커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미친 영감이네. 썰어버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날이 팔을 베었지만 그분은 이를 악물고 차 문을 온몸으로 막아서셨습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피가 빗물에 희석되어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내 손주들 한 발자국도 못 데려간다. 할아버지의 처절한 포효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브로커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 숨겨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원장의 비리 장부와 녹취록이었습니다. 몇 달간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었지요. 비에 젖지 않게 비닐에 싸서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린 저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 손 치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형용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브로커들이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보처럼 굴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뭐, 이 바보 자식이 바보 아니야. 저는 장부와 녹취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원장이 아이들 팔아넘긴 기록이야. 날짜, 금액, 브로커 이름까지 다 있어.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자식이. 난 글도 읽을 줄 알고 숫자도 셀 줄 알아. 바보인 척한 거야. 동생들 지키려고. 저는 브로커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미 사본을 경찰서에 보냈거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 눈빛이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트럭을 몰고 오시기 전에 미리 신고하신 거였습니다. 브로커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들이 보육원을 포위했거든요. 사방에서 경찰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브로커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도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원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저는 경찰한테 장부와 녹취록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을 팔아넘긴 기록이에요. 녹음도 있고요. 경찰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인신매매잖아. 연행해.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요.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은수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승합차에서 풀려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삼켰던 치욕, 동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옷자락으로 급히 지혈을 하고 계셨지만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 오셨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동생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분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것이었습니다. 한수야, 은수야, 민수야. 할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 집으로. 그 말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집.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온 뒤로 집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잠자는 곳은 있었지만 그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시골의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공방에는 온갖 연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패, 끌, 톱, 망치.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비슷한 연장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무 냄새. 아버지 작업실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아버지가 자라난 집이구나. 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평상에 앉아 나무를 깎으셨겠지요. 아버지도 저만 할 때 저 마당에서 뛰어놀았겠지요. 새벽녘에 도착한 우리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팔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어서 와라, 애들아.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할머니의 부엌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밥 짓는 냄새. 보육원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를 차려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그 위에 노란 달걀 프라이도 올려주셨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늘 차갑게 식은 밥만 먹었거든요. 달걀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고요. 자, 많이 먹어라. 더 줄까? 할머니는 연신 밥을 퍼주셨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뺏어가. 천천히. 할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은수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썼다는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깔린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보육원 이불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습니다. 저는 동생들 사이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삐걱거리는 천장, 나무 석가래가 보이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빠, 은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응. 할아버지, 할머니랑. 좋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지켜줘서. 오빠가 뭘 알아.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은수의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가 왜 바보 행세를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는 이미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악몽 없이 단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깎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나무 냄새가 코끝에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응, 한수야. 저 잘했어요? 동생들 잘 지켰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기억 속에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한수 정말 잘했어.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한수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무를 사랑해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동생들 잘 챙기고. 네, 아버지.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우리가 잠든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달라고요. 비극으로 점철됐던 가문의 상처를 이제는 보듬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목수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배우다 만 것들을 할아버지가 이어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한수야, 나무를 깎을 때는 결을 거스르면 안 돼. 할아버지는 대패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도 숨결이 있거든. 그 숨결을 따라가야 해. 억지로 깎으려 하면 나무가 갈라지고 숨결을 따라가면 나무가 부드럽게 열려.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숨은 결깎기, 치목부호. 모두 할아버지 가문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어. 5살 때부터 공방에 들어와서 나무 냄새를 맡았지. 7살 때 처음 조각칼을 쥐었고 10살 때는 이미 간단한 가구를 만들 줄 알았어.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 아이가 실종됐을 때 할아버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30년을 찾아다녔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지. 혹시 어디서 살고 있을까? 혹시 어디서 죽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을 잃은 채로 다른 곳에서 몫으로 살다가 너희를 낳고
그렇게 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그 아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을 텐데.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무를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끝까지 목수였어요. 저한테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제가 던진 나무 토막 할아버지가 알아보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남긴 유산이 너구나. 너를 통해 우리 집안의 손재주가 이어지는 거야. 내 아버지는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손에 새겨진 기술은 잊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걸 너한테 물려준 거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수와 민수도 새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텃밭에서 채소도 뽑고 할아버지 공방에서 나무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수가 호박을 들고 물었습니다. 호박이지. 된장찌개에 넣으면 맛있어. 우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보육원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은수는 할머니 옆에 붙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찌개 끓이는 법. 할머니는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수야, 넌 손재주가 좋구나. 금방 배우네. 정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 어릴 때보다 더 잘해. 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다니게 됐습니다. 바보 행세를 그만두니 성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셨지요. 한수, 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줄 몰랐다. 열심히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인 척 안 해도 되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공부보다 할아버지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이어 붙이는 일이 저한테는 천직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무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 생각이 났고 대패질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수야, 너 소질이 있어.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목장이 될 수 있겠구나. 대목장. 전통 목조 건축의 최고 장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정말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제가요? 정말요? 그럼 너한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타고나야 해. 너한테는 그게 있어.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건축보다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전통 목조 건축이 더 좋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 할아버지 곁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점점 더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은 결깎기, 사계 맞춤, 주먹장, 장부 맞춤.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전통 기법들이었습니다. 한수야, 이 기술들은 천년을 버티는 기술이야. 경복궁, 불국사, 해인사. 다 이 기술로 지은 거야. 못은 녹슬지만 나무는 서로를 껴안고 천년을 버티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23세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정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작은 정자였지만 못 하나 쓰지 않고 완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성된 정자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26이 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목장이 됐습니다.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날,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대패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대패를 건네주셨습니다. 87의 연세였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거다 한수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손주한테 물려주게 됐구나. 저는 그 대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 아버지의 냄새, 그리고 제 냄새가 섞인 향기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도 84세 나이에 건강하셨습니다. 두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은수와 민수도 건실하게 자랐습니다. 은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택한 거지요. 은수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오빠, 나 보육원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있었어. 그분만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어. 밥 먹었냐고, 힘들진 않냐고 물어봐 주셨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힘든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오빠, 나 보육원 같은 데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은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넌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오빠가 응원할게. 민수는 소방관이 됐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소방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소방관이야? 위험하잖아. 형,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주신 거 기억나? 응. 할아버지 팔이 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도 우리 앞에서 안 물러서셨잖아. 목숨 걸고 우리 지켜주셨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형, 그때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조심해. 다치지 마. 형이 걱정돼서 그래. 알았어, 형. 걱정 마. 저는 세계적인 목조 건축가가 됐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전시회도 열고 강연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해져도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은수, 민수와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무연고 묘역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쁜 곳에 모시고 비석도 세워주셨거든요. 부모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저는 묘소 앞에 꿇어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대목장이 됐어요. 할아버지한테 다 배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숨은 결깎기, 치목부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은수와 민수도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멀찍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 입은 소녀는 이제 거목이 되었다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뿌리 없이 떠도는 나무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을 떠돌며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면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나무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고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깊고 튼튼한 뿌리를요. 그 뿌리가 있었기에 저는 높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대패를 전시장 가장 높은 곳에 헌정했습니다. 제 첫 번째 전시회였습니다. 그 대패에는 할아버지의 손때와 아버지의 손때, 그리고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대의 손때가 묻은 대패였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무도 저처럼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요. 비바람에 맞고 벌레에 뜯기고 그래도 묵묵히 버티며 자랐겠지요. 그런 나무가 제 손을 거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됩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결을 가진 나무가 되는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지고 아픔을 알기에 더 따뜻해지는 거라고요. 11살의 그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버텼다고. 내가 한 선택은 옳았다고. 그리고 결국엔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해질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92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공방에서 나무를 만지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수야, 이리 와봐.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여위셨지만 여전히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줬구나. 내가 던진 그 나무 토막이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 그리고 내 덕분에 아들 소식도 알게 됐어. 기억은 잃었어도 끝까지 몫으로 살았다는 거. 우리 집안 기술을 너한테 물려줬다는 거. 그걸 알게 돼서 할아버지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삼남매는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한수야, 나무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무도 너를 사랑해줄 거야.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곁으로 가신 거지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외로워할 거야. 내가 가서 밥 차려드려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두 분의 묘소는 부모님 묘소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네 분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해마다 그곳을 찾습니다. 은수와 민수,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요. 묘소 앞에 서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보육원 앞마당, 진흙탕에서 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11살의 저, 동생들을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대패를 물려받은 대목장이 여기 서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소녀는 거목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묘소 위로 쏟아집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나무를 깎으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의 숨결을 따라가면서요. 요즘 저는 가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만납니다. 은수가 데려오는 아이들이지요. 은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11살의 제가 떠오릅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동생들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아이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듯이요.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결대로 깎으면 부드럽게 따라오고 결을 거스르면 거칠게 저항하지. 아버지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해줍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저를 지켜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육원에서 상처받는 아이들, 가족을 잃은 아이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빛이 올 거라고요. 너를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진흙탕에서 원장의 발에 밟히던 아이가 이제는 거목이 되어 서 있습니다. 상품 가치도 없다고 버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지요.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방에 나가 나무를 깎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대패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요. 나무를 깎을 때마다 느낍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저와 함께였다고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